제갈량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7가지 방법, 현명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옛사람의 가르침.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 제갈량은 늘 지혜와 통찰력의 상징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을 갖춘 군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품성을 꿰뚫어 보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 임기응변, 용기, 식견, 신의, 청렴, 본성의 7가지 요결이 가장 돋보입니다. 이 기준들은 제갈량의 깊은 지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되어줍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르침들은 여전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현명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것은 어렵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 자신을 반성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갈량이 남긴 7가지 깊이 있는 기준을 함께 알아보며 더 현명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첫째,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물어 상대방의 지향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품성을 평가하려면 그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뚜렷한 지향점과 확고한 입장,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내다볼 줄 알 뿐만 아니라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 신뢰하고 협력할 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속담에 먹물 묻은 배는 나무를 아프게 하고 구부러진 널빤지에 기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부러진 널빤지와 같아서 배 전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직 큰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항상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중책을 맡길 만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의 영혼과 지향점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보통 이상을 품고 살아가며 자신이 세운 목표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변 모든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둘째, 임기응변입니다. 질문을 던져 한 사람의 임기응변 능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시대가 영웅을 만들지만 영웅은 시대를 따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임기응변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깊이 소통하고 날카로운 논리로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 보십시오. 바로 역경 속에서 그들의 빠른 사고와 진정한 배짱이 드러날 것입니다. 임기응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창의적인 사고, 유연한 두뇌, 그리고 날카로운 언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줄 압니다. 관직 생활에서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난 관리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대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처 능력이 부족하거나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굼뜬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민간에는 현명한 사람은 남과 대화하고 한배속 닭은 서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치와 임기응변은 사람을 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화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기응변 능력이 좋은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안정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해결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함께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셋째, 용기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여 상대방의 용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순탄한 환경이 항상 인재를 낳는 것은 아니며 어려울 때 비로소 누가 영웅인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품성이 아니며 한 사람의 진정한 용기를 측정하려면 그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아 개인의 안전과 큰 책임 사이에서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그들의 반응이 용기를 가장 명확하게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겪어보지 않으면 소나무와 잣나무의 굳건함을 알 수 없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군자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을 시험하는 불처럼 고난은 사람의 용기를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시련도 기꺼이 극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모든 상황에서 빛나는 본보기가 됩니다. 반대로 용기가 부족한 자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은 큰 책임을 맡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에는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멀리 내다볼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두려움을 극복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위험에 맞설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과 일에서 용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나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과 힘을 주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경을 극복하게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이 후세에 남긴 깊은 교훈입니다. 넷째, 식견입니다. 계책을 사용하여 한 사람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인재는 마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책을 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과 계책을 사용하는 능력이야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행동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 관리가 계책이 없다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수동적인 입장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과 헌신적인 의지는 비록 존중할 만하지만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천시, 지리, 인화가 중요하지만 계책이 없는 사람은 천시와 지리를 모두 갖추어도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역전시키고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큰 목표를 달성할 줄 압니다. 베트남 민간에서도 현명해도 죽고 어리석어도 죽고 알면 산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을 적용하여 상황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갈량은 식견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는 전략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여 조정 내부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부터 외부 세력과 맞서는 것까지 모든 도전을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깊은 지식과 계책 덕분에 그는 대국을 굳건히 지키고 중국 역사에서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식견은 여전히 각 개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그들이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관찰하십시오. 계책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신뢰하고 협력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신의입니다. 일을 맡겨 한 사람의 신의와 일관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하의 믿음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는 사람의 도리의 핵심이며 사회에서 믿음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한 사람의 신의를 평가하려면
그들에게 임무나 요청을 맡기고 그들이 말한 대로 실천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야말로 이 품성을 가장 명확하게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옛사람들은 신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바로 설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신의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굳건히 서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합니다. 반대로 신의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항상 약속을 지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견고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베트남 민간에는 마른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약속이 귀중하며 보물처럼 지켜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도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항상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쉽게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갈량은 신의의 중요성을 잘 알았고 그는 신하들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도 투명하고 일관되게 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신의는 여전히 성공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신의를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든 나무는 서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설 것입니다. 여섯째, 청렴입니다. 공명과 이익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청렴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익과 명예를 사용하여 사람을 명확히 보는 방법에 대해 뛰어난 군사 제갈량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졌습니다. 이익과 명예가 눈앞에 펼쳐지면 사람은 본성을 명확히 드러내게 됩니다. 큰 이익을 얻을 기회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각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말해줍니다. 청렴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사람을 알고 자신을 알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이라는 구름에 이성이 가려져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제갈량은 청렴한 사람은 보통 항상 충성스럽고 공정하고 사심 없이 일하며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절약을 중시하며 부귀를 탐하지 않고 작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규율에 맞추는 특징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우화에도 옛날 한 군주가 집에 원숭이 몇 마리를 기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주는 원숭이들에게 춤추는 법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을 씌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군주는 연회를 열고 원숭이들에게 춤을 추게 하여 신하들이 감상하게 했습니다. 원숭이들의 능숙한 연기는 마치 미녀와 같아서 모두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 중 한 명이 일부러 바닥에 바나나 한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즉시 원숭이들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바나나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숭이들의 정교하게 연출된 공연은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일 뿐입니다. 가면을 쓰고 의상을 입고 사람의 동작을 흉내내더라도 그들은 진정한 본성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우리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가면을 써야 합니다. 소인배가 가면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군자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악인이 가면을 쓰고 선량한 사람인 척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가 청렴한 척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합니다. 이 가면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상대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방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장하더라도 이익 앞에 서거나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호색하는 아무리 점잖고 친절한 척해도 미인 앞에서는 눈빛이나 몸짓으로 진정한 본성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눈앞에 이익이 펼쳐졌을 때 도덕군자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면 한 사람의 진정한 욕망과 취미는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잊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이익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의 진정한 본성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원래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익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품행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상한 품행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이익으로 유혹해도 결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탐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취합니다. 군자는 재물을 중시하지만 재물을 얻는 것은 도리에 맞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역사에는 돈으로 마음을 재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패망한 관리들의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돈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청렴한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백성이 존경하는 인재는 당연히 탐관오리가 아닌 청관입니다. 일곱째, 본성입니다. 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성격과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은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밝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집니다. 베트남 민간에도 술이 들어가면 말이 나온다는 속담이 전해지는데, 이는 사람이 취하면 보통 마음속 깊이 숨겨진 것들, 즉 성격, 생각, 심지어 인품까지 드러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우리는 그의 품행, 인격, 심지어 깊은 야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한 사람이 여전히 절제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규율 있고 자제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취했을 때 포악한 본성을 드러내거나 생각 없이 말하거나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보통 삶과 일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에는 술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망친 위대한 관리나 장군들의 사례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태조, 조광윤 시절에는 술로 병권을 빼앗는 계책이 적용되어 큰 권력을 쥔 대장군들로부터의 반란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조광윤은 성대한 연회를 열어 공신 장군들을 취하게 한 후 조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병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계책은 그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권력 다툼 전쟁을 피하게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또한 한 잔 술이 1000가지 시름을 푼다고 말했지만 때로는 바로 그 시름을 푸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은 성격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시험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충성심과 신뢰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 생활에서도 이 방법은 섬세하고 교묘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고 싶을 때 그들이 정신이 맑을 때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말고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절제와 도덕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이 전달하고자 했던 깊은 교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다면 겉모습이 더 이상 내면을 가릴 수 없는 순간에 그들을 관찰하십시오. 2.4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결. 옛사람들은 깊은 강은 재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의 깊은 마음은 누가 잴 수 있겠는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이 반드시 내면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관계에서 실수나 상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민첩함 그리고 처세의 현명함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귀중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판단하거나 의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신뢰를 쌓고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며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돈을 통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개념은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옛날부터 옛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깊은지 얕은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안다고 착각했다가 돈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 때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돈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는 척도입니다. 옛사람들은 돈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과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태도는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무리 위장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숫자 앞에서 탐욕이나 이기심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돈에는 잘못이 없지만 한 사람이 돈에 의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지배되도록 두는 방식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대하지만 절제가 있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은 돈을 사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지만 결코 그것이 삶의 원칙을 압도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개인적인 이익보다 진심을 우선시합니다. 돈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보통 돈을 모든 가치의 척도로 여기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과 의리를 기꺼이 버립니다. 옛사람들은 의리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결국 돈과 정을 모두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들은 탐욕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돈에 대한 무책임함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인격의 징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손실을 입히기 쉽습니다. 불로 금을 시험하고 고난으로 힘을 시험한다는 이 속담은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때도 적용됩니다. 당신에게 진심인 사람은 당신이 필요할 때 결코 핑계를 대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울 능력이 없더라도 공감을 표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을 돕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꺼이 피하고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하는 사람은 이기심의 징표입니다. 옛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차가운 돈을 가진 자와 친하지 말고 얕은 정을 가진 자와 친구가 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우정이나 사랑에서 돈은 종종 효과적인 시험대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관계의 장애물이 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항상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많이 주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는 행동을 보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시간으로 마음을 시험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곁에 둘 만한 사람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 중 하나는 이익관계가 없을 때 사람을 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를 관찰하라고. 당신이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진심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을 때 누가 여전히 당신 곁에 기꺼이 있어 주나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계산 없이 기꺼이 도와주나요? 그것이 바로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어려울 때 멀어지고 성공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돈을 통해 사람을 보되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은 단지 식별하는 도구일 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본성을 깨달았다면 남겨야 할지 버려야 할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돈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 자신의 평온을 지키십시오.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십시오. 돈은 당신의 삶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귀중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규칙입니다. 돈은 비록 물질적인 도구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찰하고 분별하는 방법을 알 때 돈은 각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명확히 보았을 때 비로소 누가 지킬 만한 사람이고 누가 버려야 할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옛사람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통해 사람을 보고 행동을 통해 마음을 살피라. 진심이 아닌 관계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들을 꽉 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 소문을 통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사람을 보는 것은 항상 효과적인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급한 상황에서는 관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안에 누군가와 협력할지 결정해야 할 때 시간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옛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모든 방면에서 소문을 들어보라고 충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직감에 의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경험에 기반한 직감은 빠른 판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직감은 번개와 같지만 진실은 태양과 같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는 직감이 지금은 맞을 수 있지만 다른 때는 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에 기반한 평가는 실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직감은 종종 접촉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평가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에서는 옛사람들이 충고한 대로 여러 방면에서 소문을 들어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옛사람들은 당사자는 혼란스럽고 구경꾼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보다 한 사람에 대해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면 그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편견 없는 정보원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관찰하는 대상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입니다. 동료, 이웃 또는 일반적인 지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나 적에게 물어본다면 편파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의견을 모아 공통점을 찾으십시오.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반복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진리는 보통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곳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점들은 보통 당신이 알아보려는 사람의 성격의 핵심 부분을 반영합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비판에 주의하십시오. 완벽하게 칭찬받거나 혹독하게 비판받는 사람은 완전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평가 뒤에 있는 이유를 분석하십시오. 누가 칭찬하는가, 누가 비난하는가. 이는 당신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더 명확히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친구는 바로 그들의 성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쉽게 어울리고 함께 지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잘 알고 싶다면 그들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와 어울리는가? 만약 그들의 친구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신뢰할 만한 유형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친구들이 도박꾼이나 사기꾼이라면 이 관계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은 본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친구 외에 가족은 한 사람이 가장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들이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옛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친구에게도 신뢰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친척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한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특히 그들이 가정을 꾸렸다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존중하지 않는 남자 또는 자주 다투고 남편과 자녀를 무시하는 여자는 보통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성격의 징표입니다. 옛사람들은 가정은 인격의 기초이며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소문을 듣는 것은 교묘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거나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A씨와 함께 일해 보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웃들은 그 집을 어떻게 보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항상 정보를 분석하고 대조하십시오. 소문을 듣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들의 친구와 가족을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한 사람의 본성에 대해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강과 바다의 깊이는 재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을 자로잴 자는 누구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내심과 올바른 경청 기술을 통해 당신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결정 하나가 당신이 인생에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결, 공통점과 취미를 이용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항상 정교한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진정한 본성을 숨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그들이 진정으로 좋아하거나 갈망하는 것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아무리 위장을 잘하더라도 진정한 본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 우화 중 왕과 춤추는 원숭이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왕은 원숭이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을 씌우고 춤을 가르쳤습니다. 원숭이들은 진짜 배우처럼 보여 신하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관리가 일부러 바나나를 땅에 떨어뜨리자 원숭이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들며 가면을 버리고 공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하더라도 사람이 자신이 갈망하는 것과 마주했을 때 진정한 본성이 드러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면은 원숭이의 가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인배는 군자인 척할 수 있고 거짓말쟁이는 선량한 척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갈망하는 것에 닿으면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취미는 사람 성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경계심을 풀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평소에 쓰던 가면을 잊어버립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금 앞에서 눈을 숨기지 못하고 호색하는 미인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본성을 알아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탐욕스러운 사람은 평소에는 매우 침착할 수 있지만 재정적 기회 앞에서는 눈빛이 갈망을 숨기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호색하는 평소에는 단정한 척할 수 있지만 미인을 만나면 집중력을 잃거나 무의식적인 몸짓이 진정한 마음을 명확히 반영할 것입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통제할 기회 앞에서 야망을 드러내며 겉으로는 도덕적인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옛사람들은 욕망 앞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군자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취미와 열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성격의 자제력과 배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취미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 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솔직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교묘하게 관찰하십시오.
적절한 기회를 만드십시오. 만약 탐욕스러운 사람의 성격을 시험하고 싶다면 이익 분배나 재산 분할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들을 자연스러운 환경에 두십시오. 일부 사업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파트너나 직원을 평가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이권 또는 불공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만들 수 없다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들이 화려한 제스처보다 성격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서비스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예의 바르고 서비스 직원을 존중하는 사람은 보통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권위적으로 굴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진실성이 부족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가난한 사람, 노인 또는 어린이와 접촉할 때 그들의 친절함이나 냉담함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익이 없을 때의 행동,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때도 다른 사람을 돕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이익이 없을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정입니다. 취미와 공통점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인품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열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보통 견고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취미에 쉽게 행동이 지배되는 사람들은 자제력이 부족하여 중요한 상황에서 약속이나 도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취미와 공통점을 이용해 사람을 보는 것은 섬세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 당신은 너무 많은 시간 없이도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가르쳤듯이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위장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본성은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보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짜는 숨길 필요가 없고 가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비결, 시간을 통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밤이 길어야 오래 깨어 있음을 알고 오래 지내봐야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첫 만남이나 몇 마디 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조언입니다. 사람은 본래 복잡하며 각자 여러 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첫 만남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급함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소인배와 군자를, 진심과 거짓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3알은 진짜, 7알은 가짜이니 오래 관찰해야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만남에서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가면을 쓰고 당신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듣기 좋은 말, 관대한 행동 또는 친절한 태도는 때로는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의존하여 평가한다면 거짓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오랫동안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면은 점차 떨어지고 그들의 진짜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베트남 속담처럼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시간은 시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행동, 한 사람은 몇몇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거짓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행동과 습관은 당신이 진정한 본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의 태도, 시간은 그들을 어렵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진정한 인격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고난은 힘을 시험하고 어려움은 마음을 시험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 진실한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종종 모순을 드러냅니다. 오직 시간만이 이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사람, 처음에는 매우 열정적일 수 있지만 점차 무관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징표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거짓말은 보통 이전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불일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종종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관찰하면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사람을 보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자신의 본성을 매우 잘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거짓을 유지하거나 평범한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더라도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현명한 사람은 거리를 둘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믿음을 둔다. 시간을 두고 사람을 보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감정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첫 만남에서 한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주관적인 감정이 당신의 평가 능력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계에서의 행동 관찰. 그들이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들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인격의 지속성 확인. 진실한 사람은 보통 안정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반면 거짓된 사람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때 허점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십시오.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사람은 복잡한 세계이며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알기 어렵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은 당신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해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관찰할 시간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이웃에게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옛사람들은 말이 마음의 얼굴이라고 항상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않은 말은 평생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웃은 우리와 가깝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까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드러냅니다. 이웃에게 자랑하는 것은 해가 없어 보이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자신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에 현명한 사람은 가진 계책을 자랑하지 않고 더 나은 계책을 다투지 않으며 약한 계책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시대에 항상 옳으며 특히 대인 관계에 적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귀중한 교훈들을 듣고 깊이 생각하며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돈과 재산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과 돈을 자랑하는 것은 사람을 무의미한 비교와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기 쉬운 습관입니다. 인생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운명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노력과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항상 일깨워준 것은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재산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두지 않고 삶의 방식과 영혼이 그 가치를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으니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이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평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넘쳐나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모든 재산은 먼지와 같아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사람은 소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한가함을 아는 자는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고급 차를 타고 높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불안과 질투 속에서 산다면 자전거를 타고 낙관적이고 편안한 영혼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자랑해야 할까요? 자랑은 당신을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옛사람들은 주머니를 채우기 전에 영혼을 풍요롭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평온한 영혼은 평생을 가꾸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 삶이 즐거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남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영혼의 평온입니다. 둘째, 자녀를 자랑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부심을 참지 못하고 무심코 자녀에 대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자녀는 복이지만 자랑하면 덕을 해치기 쉽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는 저런데 너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보통 자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과 저울에 올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 비교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수치심, 자격지심의 원인이 되거나 심지어 반항심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 균열은 영원히 지속되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각 아이에게 자신만의 복과 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는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격려하고 발전시켜야 할 다른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신 자녀의 능력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신뢰하십시오. 부모의 격려의 말은 자존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인생의 여정에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성공을 거두거나 칭찬할 만한 품성을 가졌다면 겸손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옛사람들은 교만은 패망을 낳고 겸손은 복을 부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자녀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아이가 주목과 질투의 대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교만의 씨앗을 심습니다. 겸손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찍부터 가르쳐야 할 중요한 미덕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조용히 지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웃, 친구와 거리를 만드는 원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의 여정에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신뢰, 그리고 좋은 인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셋째, 집을 자랑하지 마세요. 옛사람들은 인생은 꿈과 같고 부귀는 허상과 같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인생은 덧없는 꿈과 같고 물질적 재산은 그저 거품일 뿐입니다. 너무 중시하거나 남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절약하고 아끼며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정말 웅장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사람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집은 크든 작든 결국 이 유한한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합니다. 옛사람들이 가르쳤듯이 쓸 만큼이면 충분하고 많이 탐하면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누워 쉴 곳은 한 구석뿐입니다. 차가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이동을 위해 봉사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 마음을 쓰고 몸을 혹사하며 호화로운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을 억압하지만 삶의 기쁨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면 그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집과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질투심을 유발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소중한 것이 큰 집이나 작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며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대신 겸손하게 살고 현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부담이나 걱정거리가 되게 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 즉 화목한 가족, 평온한 영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박한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현명하게 사는 것은 족함을 알고 놓을 줄 알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4.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점을 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면 세 가지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숙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익힘으로써 당신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쉽게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불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형은 장님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동생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장은 종종 밭에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동생은 이 문제에 대해 걱정했지만 마침내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 장님 형에게 밭의 동물들을 쫓아내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는 밭에 앉아 있다가 동물 소리가 들리면 소리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농작물이 보호될 거야. 생각한 끝에 동생은 밭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형을 그 안에 앉게 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동물 소리가 들리면 형이 소리치면 그것들이 도망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 농작물이 구해질 거야. 형은 동생의 생각에 동의하고 밭에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소리쳐서 그것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번은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서 울타리를 부수고 도망쳤습니다. 곧이어 사슴을 쫓던 한 왕이 밭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장님 형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슴을 보았는가? 장님 형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장님입니다. 어떻게 제가 사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폐하께 그 동물이 밭을 떠났고 쫓을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왕은 장님 형의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장님이라고 하면서 사슴의 가치를 평가하다니. 장님 형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사슴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동물은 사실 임신한 암사슴입니다. 저는 임신한 암사슴을 사냥하는 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하께서 쫓을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그것을 쫓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장님이 어떻게 그것이 임신한 암사슴인지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장님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쫓는 사슴이 임신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장님이면서도 나에게 이 정보를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 왕은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의 장군에게 지시했습니다. 나는 그 동물을 산채로 잡고 싶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임신한 암사슴인지 확인해야 한다. 장님 형은 이것에 대해 매우 확신에 차 있었고 나는 조사해야 한다. 가서 그것이 임신했는지 알아내라. 왕의 명령은 장군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왕에게 장님 형의 말이 맞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암사슴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왕은 경악했고 장님이 암사슴이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머릿속에는 많은 질문이 떠올랐고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장님 형에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장님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줄 의향이 있는가? 장님 형이 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실 수 있고 저는 정직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다. 오늘 나는 내 아내가 내게 충실한지 알아보기 위해 당신을 불렀다. 장님 형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폐하의 결혼 생활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고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들이 폐하의 마음에 떠오릅니까? 그러나 왕은 여전히 그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대답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형으로 처벌할 것이다. 왕의 위협을 듣고 장님 형이 말했습니다. 폐하, 만약 폐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신다면 폐하께서는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장님 형이 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폐하께서는 폐하의 아내를 방 하나에서 저와 단둘이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왕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결국 그는 그 요구에 동의하고 그의 장군에게 장님 형과 왕비를 방에 단둘이 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시간에 장님 형은 왕비를 만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비는 분노하여 장님 형을 손과 발로 있는 힘껏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장님 형은 탈출하여 왕에게 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폐하의 아내는 충실하지 않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칼을 뽑아 들고 왕비에게 갔습니다. 그는 어떤 거짓말이든 사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충실한가?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를 죽이셔도 좋지만 저는 충실하지 않습니다. 왕은 장님 형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에 기뻤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즉시 돌아가서 장님 형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장님 형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폐하의 아내에게 제가 그녀를 만지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충실했다면 그녀는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녀는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제 온몸을 만졌습니다. 폐하, 그런 여자가 어떻게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매우 현명하다. 좋아, 한 가지 질문에 더 정확하게 대답하면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진짜 아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 말해보아라. 장님 형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왜 폐하께서는 이 질문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폐하께서 누구의 아들이시든 폐하께서는 여전히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질문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고집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항상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장님 형이 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께서 누구의 아들이신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폐하께서 저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약속하겠다. 나는 화내지 않겠다.
그러자 장님 형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실제로 폐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 폐하께서는 또한 인색한 상인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서둘러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들입니까? 만약 어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바로 제 목숨을 끊겠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정말로 내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너는 또한 인색한 상인의 영향을 받고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행복을 느끼며 즉시 장님 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색한 상인의 그림자가 제게 드리워져 있다는 진실을 알았습니까? 장님 형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 모든 것에 정확한 답을 드렸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다른 왕이셨다면 저는 이미 많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저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폐하께서 매우 인색하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들어주겠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 주시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었소? 장님 형이 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선천적으로 장님입니다. 만약 저에게 눈이 있었다면 저는 누구의 생각이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고유한 언어가 있고 이 언어는 신체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눈, 입, 걷는 방식, 그리고 활동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님이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 인식합니다. 만약 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저는 그 사람이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기 위해 그에게 임무를 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뜻인가? 장님 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폐하께서도 누구의 생각이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폐하께서는 자신에게 그것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즉,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폐하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것이고 이 3가지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우선 폐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현재에 통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현재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다음 사람이 현재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 후 장님 형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께 누구의 생각이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님 형은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의 눈에 담긴 신호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없지만 수년 전 고타마 붓다로부터 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한때 저의 스승이자 안내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눈이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님 형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폐하께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으시다면 폐하께서는 그들의 눈, 즉 그들의 시선, 그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의 눈이 다른 곳을 헤맨다면 그것은 그들이 대화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진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눈이 당신을 흔들림 없이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진실하고 관심이 있으며 당신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다른 곳을 보면서 눈썹을 내린다면 아마도 그들은 깊이 생각하거나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진다면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놀라거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동공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동공이 커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나 당신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흥분하거나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동공이 수축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나 당신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화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때때로 한 사람은 그들의 얼굴을 통해 다양한 행동을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얼굴 표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사람이 실망했는지, 매우 슬픈지 또는 매우 행복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들이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림형은 왕에게 세 번째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폐하,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스처와 신체 언어의 언어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몸과 신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아마 그들이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고 말 이외의 제스처를 만드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신체 언어는 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과 손은 말없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의사소통 방식과 같아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그들이 하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이야기할 때 책상 위를 빠르게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표면 위에서 빠른 소리를 낼 때 그들은 지루하거나 서두르거나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팔짱을 낄 때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벽처럼 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관찰함으로써 폐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할 때 부드럽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의 얼굴을 자주 만질 때 그것 또한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그들이 걱정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마음과 심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폐하께서는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현재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마음이 집중될 때만 폐하께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담긴 미묘한 함의까지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성인들과 깨달은 사람들은 종종 큰 평온함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기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고 평온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관찰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에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즉 눈, 얼굴 표정, 그리고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동료가 의견을 제시하고 당신은 관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썹을 찌푸리고 다른 동료들을 훑어보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당신은 관리자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심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대신 당신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거나 관리자의 잠재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신체 언어를 읽는 능력 덕분에 당신은 회의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하고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민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의사소통 기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관계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사람 마음 꿰뚫어 보는 7가지 방법과 옛사람들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섬세한 관찰 능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당신이 누구를 신뢰해야 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에서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갈량은 현명한 사람이란 단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가치를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공유하여 이 의미 있는 삶의 철학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우리가 옛사람들로부터 깊은 교훈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평안하고 명철하게 살아가시며 매일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정에서 새로운 발걸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